남편 이민준이 출장 간 지 닷새째 되던 날, 저는 집을 대청소하다가 우연히 그의 서재에서 이혼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3번의 심장이 굳는 듯한 정적 끝에 저는 망설임 없이 서명하고 제출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떠났습니다. 제 이름은 강지은, 올해 35입니다. 이민준과는 결혼 5년 차입니다. 오늘이 그의 출장 닷새째 되는 날이었고, 계획대로라면 그는 오늘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돌아오기 전에 집을 완벽하게 청소할 생각이었죠. 특히 그의 서재는 평소 바쁘다는 핑계로 늘 어질러져 있었지만 제가 함부로 손댈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내 중심가 고급 아파트는 결혼 2년 차에 장만한 것입니다. 당시 그는 사업 초기라 손에 쥔 돈이 많지 않았고 아파트 계약금의 절반은 제가 결혼 전에 모아둔 재산으로 냈습니다. 사실 저는 그를 위해 대기업의 안정적인 고액 연봉 직장을 포기하고 전업주부가 되어 집안의 모든 일을 도맡았습니다. 그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한 거죠. 부모님은 처음에는 제가 너무 어리석다며 반대하셨습니다. 좋은 직장을 마다하고 왜 남자만 바라보고 사느냐고 하셨죠. 하지만 그때 저는 이민준을 평생을 함께할 사람으로 굳게 믿었고 부모님과 맞서 싸우면서까지 제 뜻대로 결혼을 밀어붙였습니다. 고무 장갑을 끼고 서재의 책장을 닦은 뒤 저는 그의 책상 서랍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은 서류와 펜뿐이라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은 텅 비어 있었고 세 번째 서랍에는 그의 상장과 표창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랍을 닫으려던 순간 서랍 맨 밑에 두툼한 무언가가 깔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제법 두께가 느껴졌습니다.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종이 묶음이었습니다. 맨 위에 놓인 종이에는 이혼 합의서라는 5글자가 굵고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고 그 글자들은 제 눈을 꿰뚫는 듯이 따가웠습니다. 제 심장은 쿵 하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합의서를 펼쳐 자세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갑은 이민준, 을, 강지은, 즉 저였습니다. 갑의 서명란에는 이민준의 이름이 휘갈겨 쓰여 있었고 그것은 그의 평소 필체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페이지를 넘겨 재산 분할 부분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는 이민준의 소유로 하고 그의 회사 지분은 전부 그에게 귀속되며 집안의 예금 중 저에게는 고작 10만 원만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결혼 전 재산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마치 그 돈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와 결혼한 지 5년, 저는 직업을 포기하고 청춘을 바치고 제 돈으로 그의 사업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미 이렇게 불공정한 이혼 합의서를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가 언제 이것을 준비했는지, 왜 저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서랍 맨 밑에 숨겨두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적절한 시기를 기다려 저에게 통보하려 했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바보처럼 그의 뜻대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합의서를 든 채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3초가 흘렀습니다. 그 3초 동안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만나 사랑하고 결혼하여 아이를 낳는 꿈을 꾸던 순간부터 이 가정을 위해 제가 헌신했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남은 것은 끝없는 실망과 마음의 냉기뿐이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고 히스테리를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평온했습니다. 책상 위의 필통에서 펜을 꺼내 을의 서명란에 제 이름 강지은 석자를 한 획 한 획 또박또박 써 내려갔습니다. 서명을 마친 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이혼 합의서의 모든 페이지를 사진 찍었습니다. 제목부터 양측의 서명, 재산 분할 조항까지 선명하게 기록했습니다. 합의서를 접어 가방에 넣고
고무장갑을 벗어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저는 남은 집안일을 정리하지도 않았고 그 집에 단 1초도 더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곧장 몸을 돌려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문을 잠그면서 익숙한 현관문을 바라보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무런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를 몰아 아파트를 떠나 구청으로 바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이민준에게 전화 한 통 하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미 이혼을 준비해 두었다면 저는 그의 뜻을 이루어줄 작정이었습니다. 다만 모든 것이 그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구청에 도착하자 직원이 미리 예약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직원은 상대방이 왔느냐고 다시 물었고 저는 이혼 합의서를 내밀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합의서는 이미 서명했습니다. 남편은 출장 중이라 제가 먼저 서류를 제출합니다. 추후 절차는 그가 돌아오면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직원은 합의서를 살펴보더니 저를 바라보았고 더 이상 묻지 않고 제 서류를 받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사가 통과된 후 직원은 접수증을 건네주며 이민준이 돌아오면 양측이 함께 와서 최종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접수증을 받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은 뒤 구청을 떠났습니다. 구청 문을 나서자 바깥의 햇살이 유난히 눈부셨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이민준의 결혼 생활은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였습니다. 구청을 나선 저는 곧장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차를 몰아 시내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창밖 풍경은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이민준이 출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제가 공항으로 마중 나갔습니다. 이 길을 지날 때면 그는 늘 차를 세워 자기가 좋아하는 달콤한 과자를 사게 했습니다. 그때에 그는 제 가방을 기꺼이 들어주고 지치지 않았느냐며 다정하게 물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정함은 언제부터인가 서서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길가에 주차하고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에는 이민준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우리는 대학교 캠퍼스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학생회장이었고 저는 문예부장이었죠. 한 번의 교내 행사로 우리는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가 저를 쫓아다닐 때의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를 가져다 주고 밤늦게까지 야간 자율학습에 함께 있어주고 제가 아플 때는 밤새 병원에서 간호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은 미래에 대한 빛으로 가득했고 저는 그와 함께라면 분명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졸업 후 저는 순조롭게 대기업에 입사하여 좋은 연봉과 대우를 받았습니다. 반면 이민준은 창업의 길을 택했습니다. 창업 초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우리 둘만이 알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왔고 고객을 만나고 프로젝트를 따내느라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저는 자발적으로 모든 집안일을 떠맡았습니다. 매일 퇴근 후 아무리 피곤해도 그를 위해 불을 밝혀두고 따뜻한 밥과 반찬을 차려놓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나중에 그의 회사가 자금난에 부딪혀 파산 직전까지 갔을 때 그는 하루 종일 시름에 잠겨 심지어 포기까지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를 보며 마음이 아팠고 결국 제가 결혼 전에 모아둔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3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모은 3천만 원이었고 저의 마지막 버팀목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난 당신을 믿어. 설령 망하더라도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돈뿐만 아니라 저는 부모님의 인맥까지 동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은퇴한 기업가로 제게 아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한참을 졸라 몇몇 중요한 고객을 연결해 주셨고 덕분에 이민준의 회사는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민준은 저에게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어
집안일에 전념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회사가 점차 안정 궤도에 올랐으니 자기가 저를 먹여 살릴 수 있고 제가 더 이상 힘들게 일하지 않기를 바란다고요. 저는 당시 그의 달콤한 말에 감동했고 정말 그를 더 많이 돌보고 싶다는 생각에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직장을 그만둔다는 소식에 며칠 동안 저를 못 본 척 화를 내셨습니다. 제가 너무 충동적이라고 하셨죠. 하지만 그때 제 마음은 온통 이민준에게 가 있었기에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둔 후 저는 모든 에너지를 집안과 이민준에게 쏟았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배우고 집안을 깔끔하게 정리정돈했습니다. 그의 의식주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챙겼습니다. 그의 회사에서 직원 복지나 고객 접대 같은 일부 후방 지원 업무도 제가 자발적으로 도왔습니다. 그가 걱정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제가 뒤에서 묵묵히 희생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회사가 점점 커지면서 그는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졌고 저를 대하는 태도도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바빠도 제게 전화해서 잘 지내는지 알려주곤 했지만 이제는 밤늦게까지 들어오지 않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어디에 있었느냐고 물으면 그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접대 중이었어 라고만 답했습니다. 저는 여러 번 그와 대화하며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말했지만 그는 항상 제가 터무니없는 요구를 한다며 자신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가 일이 너무 바빠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그럴 거라고. 회사가 안정되면 괜찮아질 거라고요. 심지어 우리는 좀 더 안정되면 아이를 낳아 더 완전한 가정을 만들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이미 저와 이혼할 준비를 마쳤고 이렇게나 불공정한 이혼 합의서까지 준비해 두었으리라고는 여기까지 생각하자 제 마음속에 억눌렸던 서러움과 분노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치밀어 올랐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이민준을 잃어서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5년간의 제 희생을 그리고 그 시절의 제 순진함과 어리석음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위해 제 경력을 포기하고 저 자신을 잃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10여 분을 울고 난 뒤 저는 눈물을 닦고 휴대폰을 꺼내 절친 박지훈에게 전화했습니다. 지훈은 베테랑 변호사이자 제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나 민준이랑 이혼할 거야. 지훈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이혼이야? 민준이가 너 괴롭혔어.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감정을 가라앉힌 뒤 이혼 합의서를 발견하고 구청에 서류를 제출한 일들을 차분히 지훈에게 설명했습니다. 지훈은 제 얘기를 듣고는 격분했습니다. 이민준이 자식 정말 너무하네. 네가 그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감히 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지은아, 너무 슬퍼하지 마. 무서워하지도 마. 내가 있으니까 내가 반드시 내 권리를 찾아줄게. 그가 그렇게 쉽게 이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지훈의 말은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응, 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증거를 모아서 그가 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내 것은 단 한 푼도 양보하지 않을 거야. 지훈과의 통화를 끊자 제 마음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슬픈 추억이 가득한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전에 지훈이 제가 가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구해준 작은 오피스텔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 오피스텔의 존재는 이민준도 몰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깔끔하고 정돈된 방을 보자 저는 비로소 우리에서 벗어난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간단히 짐을 정리하고 가져온 옷가지들을 옷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누워 앞으로의 일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이미 저에게 말해두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면 이민준의 잘못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모아야 하고, 또한 우리 부부의 공동재산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요. 저는 휴대폰으로 찍어둔 이혼 합의서, 사진들을 클라우드에 백업하고 구청에서 받은 접수증도 잘 보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중요한 초기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저는 오피스텔에 머물며 나가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전문 회계사를 연결해 주어 이민준 회사의 재정 상태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지난 몇 년간 이민준의 수상한 행동들을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자주 저 몰래 전화를 받았고 휴대폰을 몸에서 한시도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또 몇 번은 그의 은행 카드에서 거액의 출처 불명 지출을 발견했지만 물을 때마다 그는 회사 업무 관련이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이 모든 수상한 행동들 뒤에는 분명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 제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에는 이민준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화면 위에서 깜빡이는 이름을 보며 제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몇 초간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이민준의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지은, 너 도대체 뭘 하려는 거야? 이혼 합의서 내가 가져갔지? 저는 소파에 기대앉아 마치 자신과 상관없는 일을 이야기하듯 평온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내가 가져갔어. 그래서 뭐? 이민준은 전화기 속에서 포효했습니다. 그래서 뭐라니? 네가 감히 멋대로 서명해서 구청에 제출해? 누가 그런 배짱을 줬어? 아직 내가 너한테 통보도 안 했는데 네가 먼저 선수 치다니. 통보? 저는 비웃듯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민준, 당신이 이혼 합의서를 미리 준비해놓고 자기 이름까지 서명해뒀는데 그게 이미 나한테 통보할 생각이었다는 거 아니야? 나는 그저 당신의 속도를 조금 앞당겨 줬을 뿐이야. 걱정 마. 내가 이미 서류를 구청에 제출했어. 직원 말로는 당신이 돌아오면 우리 둘이 함께 가서 최종 절차를 밟으면 된대. 너 정말 막무가내구나. 이민준은 화가 나서 목소리까지 떨렸습니다. 그 이혼 합의서는 내가 가안으로 작성한 것일 뿐이야. 아직 너랑 상의도 안 했는데 네가 어떻게 함부로 서명할 수 있어. 재산 분할 조항은 아직 바꿀 수 있어. 당장 구청에서 서류를 찾아와. 상의. 저는 그에게 되물었습니다. 당신이 만든 합의서에는 집과 회사 지분은 모두 당신 것이고 나에게는 고작 10만 원만 준다고 되어 있었어. 심지어 내 결혼 전 재산은 언급조차 없었지. 이걸 상의라고 할 수 있어? 이민준, 당신은 내가 정말 바보라서 당신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민준은 제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한순간 착각한 거야. 요즘 회사 스트레스가 심해서 내가 너무 예민했어. 그래서 그런 합의서를 낸 거야. 지은아, 우리 부부로 5년을 살았는데 정말 나랑 이렇게 끝내고 싶은 거야. 돌아와. 우리 잘 얘기해보자. 내가 합의서를 고칠게. 집도 반 주고 예금도 반 줄게. 응?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건 너무 늦었어.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민준, 나는 이미 이혼 서류를 제출했으니 다시 찾아오지 않을 거야. 우리 사이에는 이혼 말고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 어서 돌아와서 남은 절차를 처리해줘.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말자. 강지은, 나를 몰아붙이지 마. 이민준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가 기어코 이렇게 소란을 피우면 결국 손해보는 건 너 자신이야. 내가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 나 없이도 네가 지금처럼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당신 없이도 나는 더 잘 살 거야. 저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민준,
잊지 마. 당신이 오늘날의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건 내 희생과 친정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어. 처음에 내가 결혼 전 재산으로 당신을 돕지 않았다면, 내가 아버지께 부탁해서 고객을 소개해주지 않았다면 당신 회사는 진작 망했을 거야. 이제 와서 나를 협박하다니 정말 가소롭네. 말을 마친 저는 이민준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곧장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그가 분명 다른 방법으로 연락해 오려 할 것을 알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와 불필요한 실랑이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제 휴대폰에는 수많은 모르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모두 이민준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어떤 메시지는 용서를 빌며 그가 잘못을 깨달았으니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고, 어떤 메시지는 제가 기어이 이혼을 고집하면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문자 메시지를 캡처하여 증거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저는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내 이민준이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일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지훈은 곧바로 답장했습니다. 상대하지 마. 그는 지금 궁지에 몰린 개처럼 발악하는 거야. 걱정 마. 내가 이미 회계사들에게 그의 회사 재정 상태를 조사하도록 지시했어. 곧 결과가 나올 거야. 게다가 내가 내 재산 보전 신청도 해뒀으니 그가 자산을 빼돌리는 건 막을 수 있어. 지훈의 메시지를 보자 제 마음은 완전히 놓였습니다. 지훈이 옆에 있으니 저는 분명 순조롭게 이혼하고 제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가서 바깥의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새로운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의 새로운 인생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모든 후속 절차를 지켜봐 주니 저는 비로소 제 삶을 자유롭게 계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다니던 대기업의 팀장님께 연락하여 혹시 다시 일할 기회가 있을지 문의했습니다. 팀장님은 항상 제 능력을 높이 평가해 주셨기에 제가 돌아오고 싶다는 말에 흔쾌히 승낙하시며 현재 진행 중인 일을 마무리하는 대로 출근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소식은 저를 더욱 기쁘게 했습니다. 이민준을 떠나도 저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아직 제 커리어와 능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오피스텔 근처 카페를 찾아 커피 한 잔을 시키고 앞으로의 업무 계획을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제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몸에 딱 붙는 원피스를 입고 화려하게 꾸민 젊은 여자가 제 테이블로 다가와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지만 누군지 알 수 없어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세요?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제 맞은편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말투에는 명백한 도발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강지은 씨 맞죠? 저는 한서연이라고 해요. 민준 씨 여자친구고요. 한서연, 이민준의 여자친구.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는 이미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내지 않고 오히려 침착하게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를 찾아온 용건이 있으신가요? 제 평온함에 한서연은 약간 놀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다시 오만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찾아온 건 당신이 빨리 민준 씨랑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라는 말을 하려고요. 당신이 이민준 부인이라는 자리에 너무 오래 앉아 있었으니 이제는 저에게 돌려줄 때가 됐잖아요. 이민준 부인이라는 자리요? 저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와 이민준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에요. 절차가 끝나면 자연히 그 자리도 없어지겠죠. 하지만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죠? 한서연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앨범을 열어 제게 내밀었습니다. 무슨 상관이냐고요? 민준 씨와 저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우리가 만난 지 벌써 1년도 넘었어요. 보세요. 이건 우리 둘이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이고 이건 그가 저에게 사준 선물이에요. 저는 휴대폰 화면을 흘끗 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이민준과 한서연의 다정한 모습이 담겨 있었고 배경은 온갖 여행지와 명품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십수만 원짜리 목걸이도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이민준은 지난달에 회사에서 선물 구매를 해야 한다며 집안 공동 계좌에서 2천만 원을 인출해 갔습니다. 알고 보니 선물 구매가 아니라 한서연에게 선물을 사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그녀에게 돌려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진 잘 찍었네요. 하지만 이 모든 건 당신들 둘만의 일이에요. 굳이 저한테 보여줄 필요 없어요. 제가 여전히 화내지 않자 한서연은 조금 초조해졌습니다. 강지은 씨, 그만 연기하세요. 민준 씨는 이미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가 저한테 말하길 당신이랑 함께했던 지난 5년간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대요. 당신이 예전에 자기를 도와준 게 아니었다면 진작 이혼했을 거라고 했어요. 아, 그가 당신한테 그렇게 말했군요. 저는 일부러 그녀를 유도하듯 물었습니다. 그럼 그가 당신한테 이런 말은 안 했나요? 만약 내가 결혼 전 재산으로 그를 돕지 않았다면 그의 회사는 진작 망했을 거라는 거.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부탁해서 고객을 소개해주지 않았다면 그가 오늘날의 성공을 이룰 수 없었을 거라는 거요. 한서연의 얼굴색이 변했지만 그녀는 억지로 강경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다 과거의 일이에요. 지금 민준 씨는 이미 성공했고 더 이상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가 저한테 말했어요. 당신과 이혼하면 저와 결혼할 거고 심지어 회사 지분 일부를 제 이름으로 넘겨줄 거라고요. 그녀의 이름으로 지분을 넘겨준다고? 제 마음속에서 섬광이 스쳤습니다. 이것으로 이민준이 부부 공동재산을 빼돌렸다는 사실이 확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유도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분을 당신 이름으로 넘겨준다고요? 이민준 씨가 당신한테 정말 후하네요. 그가 최근에 당신한테 집을 사줬다는 소문이 있던데 정말인가요? 한서연은 제가 질투한다고 생각했는지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물론 사실이에요. 민준 씨가 시내 중심가에 100평이 넘는 고급 아파트를 사줬어요. 인테리어도 제 취향에 맞춰서 했고요. 그리고 BMW 차량도 그가 저에게 선물한 거예요. 아, 그래요? 정말 좋겠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가 당신한테 집이랑 차를 사주는데 돈을 꽤 많이 썼겠네요. 제가 알기로 그의 회사가 최근에 자금 사정이 좀 어렵다고 했고 저한테도 자금 융통 이야기를 꺼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여윳돈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사줬을까요? 한서연은 무심코 입 밖으로 내뱉었습니다.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건 가짜예요. 그는 그저 당신한테 돈을 주기 싫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가 회사 자산 일부를 몰래 제 이름으로 옮겨뒀고 당신과 이혼해서 재산 분할할 때쯤에는 회사가 손실을 봤다고 말해서 당신이 돈을 많이 못 받게 할 거라고 했어요. 과연 그러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일부러 실망한 척 말했습니다. 그가 진작부터 그렇게 계산하고 있었군요. 그런데 그와 부부로 5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죠? 제가 실망한 모습을 보이자 한서연은 더욱 의기양양해졌습니다. 누가 당신 보고 그 자리를 놓지 말라고 했나요? 민준 씨가 그랬어요. 당신이 현명하게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고 모든 재산을 포기하면 그가 당신한테 위자료를 줄 수 있다고. 하지만 당신이 기어이 소란을 피우면 그는 당신을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서 직장도 못 구하게 할 거라고요. 그가 나를 협박까지 했어. 저는 일부러 겁먹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혼 서류를 구청에 제출했는데 지금 후회해도 늦었어. 한서연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당신이 순순히 협조하지 않으면 이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서 모든 사람들이 이민준 씨의 부인이 남편도 붙잡지 못하는 버림받은 여자라는 걸 알게 할 거예요. 저는 사진을 들어보았습니다. 이민준과 한서연이 우리 집 침실에서 찍은 다정한 사진이었습니다. 배경에는
이민준과 저의 웨딩 사진이 보였습니다. 제 속에서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당신 너무 지나치지 마세요. 당신이 사진을 유포하면 저뿐만 아니라 이민준 씨도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는 지금 회사의 대표인데 이런 추문이 퍼지면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거예요. 한서연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했습니다. 저는 전혀 두렵지 않아요. 민준 씨가 저를 보호해 줄 거라고 했어요. 최악의 경우엔 그냥 우리 관계를 공개하면 돼요. 어차피 우리는 곧 결혼할 거니까요. 저는 그녀의 순진한 모습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녀는 이민준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자신은 이민준이 재산을 빼돌리고 저를 제거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서연 씨, 당신과 이민준 씨가 어떤 관계든 상관없어요. 저와 그의 이혼 절차는 법대로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사진, 당신이 올리고 싶으면 올리세요. 전 아무렇지도 않아요. 또 이민준 씨가 당신한테 회사 자산을 빼돌려 집과 차를 사준 것들. 이 모든 것은 우리 부부의 공동 재산이에요. 저는 법적 절차를 통해 그것들을 되찾을 겁니다. 말을 마친 저는 몸을 돌려 걸어 나갔습니다. 카페 문을 나설 때 저는 휴대폰을 꺼내 한서연과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방금 그녀와 이야기할 때 몰래 녹음 기능을 켜두었던 거죠. 이 녹음 파일과 그녀가 언급했던 집과 차에 대한 정보는 이민준의 외도와 재산 빼돌리기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녹음 파일을 지훈에게 보냈고 한서연이 언급했던 집과 차의 정보도 함께 알려주었습니다. 지훈은 곧바로 답장했습니다. 정말 잘했어. 이 증거들은 정말 결정적이야. 내가 이미 조사원들을 시켜 한서연 명의의 부동산과 차량 정보를 조사하도록 했으니 곧 결과가 나올 거야. 아주 잘했어. 계속 침착함을 유지하고 그녀의 도발에 흔들리지 마. 저는 지훈에게 알았어. 라고 답장한 뒤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한서연의 등장은 저를 역겹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제가 하루빨리 이혼하고 제 모든 것을 되찾아야 한다는 확신을 더욱 굳히게 했습니다. 이민준과 한서연, 한 명은 저를 배신했고 다른 한 명은 제 것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그들 둘 다 편안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녹음 파일을 지훈에게 보낸 후 저는 다시 카페로 돌아가지 않고 곧바로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막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지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흥분과 기쁨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은아, 내 녹음 파일 정말 결정적이야. 한서연이 직접 이민준이 회사 자산을 자기한테 빼돌렸다고 인정했고 이혼할 때 재산을 은닉할 계획까지 말했어. 이건 이민준이 악의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을 빼돌렸다는 확실한 증거가 돼. 저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쥐고 말했습니다. 나도 그가 이렇게 쉽게 넘어올 줄은 몰랐어. 아마 내가 만만하다고 생각해서 나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겠지. 참, 그가 한서연한테 시내 중심가에 고급 아파트랑 BMW를 사줬다고 했는데 이것들도 다 확인해야 해. 걱정 마, 지훈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조사원들을 시켜 확인했어. 방금 소식이 왔는데 한서연 명의로 실제로 120평짜리 고급 아파트가 시내 중심가 고급 단지에 있어. 석 달 전에 전액 현금으로 구매했고 구매자는 이민준이 맞아. BMW 차량도 석 달 전에 구매했고 차량 소유주는 한서연으로 등록되어 있어. 차량 구매 대금도 이민준이 낸 것으로 총 5천만 원이 넘게 들었어. 석 달 전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때 그는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저에게 결혼 전 예금을 내놓아 자금을 융통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제가 거절하자 그는 며칠 동안 저에게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와 생각해보니
그가 어디 자금난에 시달렸겠습니까? 분명 돈을 전부 한서연에게 썼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자 제 마음은 한없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때 저는 바보같이 회사의 위기를 걱정하며 심지어 타협해야 하나 고민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야 알게 된 거죠. 저의 모든 걱정은 쓸데없는 것이었고 그는 그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제 돈을 가로채려 했던 것뿐이었다는 것을 지우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집과 차 외에도 내가 회계사들에게 이민준 회사 최근 1년간의 재무제표를 조사하도록 했는데 여러 문제점들을 발견했어. 몇 건의 거액 지출은 프로젝트 구매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해당 구매 계약서나 영수증이 전혀 없어. 자금 흐름도 매우 불분명하고 그리고 개인에게 송금된 몇 건의 금액은 모두 1,000만 원이 넘어. 수취인 정보는 우리가 지금 확인 중인데 아마 한서영과 관련되어 있거나 이민준이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사용한 계좌일 가능성이 높아. 이런 일까지 있었다고? 저는 화가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그가 감히 이렇게 대놓고 회사 자금을 유용하다니. 이 회사는 절반이 제 돈과 인맥으로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가 무슨 자격으로 그 돈을 내 연녀에게 펑펑 쓸 수 있단 말입니까? 우선 화내지 마. 지금 화낸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 지우는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모으는 거야. 내가 이미 회계사들에게 모든 의심스러운 지출을 꼼꼼히 조사해서 자금의 최종 행방을 반드시 밝혀내라고 했어. 게다가 이민준의 개인 은행 거래 내역도 조사했는데 지난 1년간 그가 여러 모르는 계좌로 거액을 이체한 사실이 드러났어. 우리는 지금 이 계좌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 중인데 아마 그의 친척이나 친구들을 이용해 재산을 숨긴 것일 가능성이 높아.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감정을 가라앉혔습니다. 좋아, 다 내 말대로 할게. 내가 뭘 해야 할지 있으면 언제든 말해줘.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너 자신을 보호하는 거야. 우리가 그를 조사하고 있다는 걸 이민준이 눈치채지 못하게 해. 지우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이민준이 어떤 친척이나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다거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어떤 프로젝트에 투자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 이런 것들도 그가 재산을 은닉하는 방식일 수 있어. 저는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이민준은 실제로 몇 번 저에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먼 친척 동생이 창업한다며 2천만 원을 빌려줬고 어릴 적 친구가 식당을 열었다며 3천만 원을 투자해서 주주가 되었다고요. 그때 저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친척이나 친구끼리 서로 돕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겼죠. 이제와 생각해보니 이 모든 것이 그가 꾸며낸 핑계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목적은 부부 공동재산을 빼돌리는 것이었을 겁니다. 저는 눈을 뜨고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먼 친척 동생에게 2천만 원을 빌려줬다고 했고 어릴 적 친구의 식당에 3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말했어. 그때 나는 차용증도 받지 않았고 구체적인 정보도 묻지 않았어. 이제와 생각해보니 이 돈들은 아마도 그가 빼돌린 돈일 거야. 괜찮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 지훈이 말했습니다. 내가 조사원들에게 그의 먼 친척 동생과 어릴 적 친구의 상황을 확인하도록 할게. 정말 창업을 했는지 식당을 열었는지 만약 가짜라면 그 5천만 원은 그가 은닉한 부부 공동재산이 되는 거야. 우리는 반드시 그 돈을 되찾아야 해. 지훈과의 통화를 끊은 저는 서재로 가서 컴퓨터를 켜고 제가 가진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합의서 사진, 이민준이 저를 협박했던 문자 메시지 캡처본, 한서연과의 대화 녹음 파일, 그리고 지훈이 보내준 부동산과 차량 정보를 모두 한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혹시라도 증거가 유실될까봐 컴퓨터, USB, 클라우드에 각각 여러 부를 백업해 두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지훈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한편 예전에 다니던 대기업에 가서 입사 절차를 밟았습니다. 팀장님과 동료들은 저를 많이 배려해 주셨고 저를 원래 부서에 배치해 주셨습니다.
당장 고강도 프로젝트에 투입되지 않고 먼저 업무에 익숙해지도록 해주셨죠. 동료들 역시 제가 돌아온다는 소식에 모두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익숙한 업무 환경과 동료들 덕분에 제 마음은 한결 편안해졌고 이민준에게서 완전히 벗어나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며칠 동안에도 이민준은 포기하지 않고 온갖 모르는 번호로 저에게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용서를 빌며 그가 잘못을 알았으니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가 저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난 것, 불공정한 이혼 합의서를 내민 것을 후회한다면서요. 하지만 제가 응답하지 않자 그는 다시 저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와 재산을 다투려 하면 저를 업계에서 매장시키고 부모님 댁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겠다고요. 저는 그의 모든 협박 메시지를 캡처하여 저장해 두었고 그 모르는 번호들을 모두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저는 그의 협박이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가을 매미처럼 얼마 남지 않은 목숨을 발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부모님께 전화해서 모든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제 얘기를 듣고는 화도 나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엄마는 울면서 지은아, 우리가 그때 너를 말리지 못해서 네가 이렇게 큰 상처를 받았구나. 걱정 마. 우리는 항상 내 편이야. 그가 감히 집에 와서 소란을 피우면 경찰에 신고하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이민준 그 친구는 너무 계산적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네가 기어이 그와 함께 하겠다더니 이제 이렇게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마. 아빠가 널 지지할게. 어떤 도움이 필요하면 아빠가 반드시 도와줄 거야. 그의 회사에 있던 몇몇 오랜 고객들은 내가 소개해준 사람들이야. 내가 이미 그들에게 미리 귀띔해 뒀으니 이민준 회사 상황을 잘 지켜보고 뭔가 이상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나에게 알려달라고 했어. 부모님의 든든한 지지를 받으니 저는 더욱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지훈이 새로운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은아, 이민준이 말했던 그 먼 친척 동생은 아예 창업조차 하지 않았어. 그가 빌려줬다는 2천만 원은 사실 한서연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어. 그리고 어릴 적 친구의 식당에 투자했다는 3천만 원 말인데 그 식당은 사실 이민준이 친구 명의로 직접 차린 거야. 실제로는 한서연이 운영하고 있었어. 평소에도 한서연이 모든 걸 관리하고 있었고 세상에 이런 수작까지 부리다니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는 정말 교활한 사람이었어. 한서연에게 자산을 빼돌린 것도 모자라 몰래 식당까지 차려줬다니 정말 나를 바보로 만들었구나. 지은아, 이제 증거는 완벽하게 갖춰졌어. 지훈이 말했습니다. 그의 외도 증거, 악의적인 부부 공동 재산 빼돌리기 증거, 그리고 너를 협박한 증거까지. 이제 우리는 공식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법원의 이혼 판결과 부부 공동 재산의 법적 분할을 청구하고 동시에 이민준에게 중대한 잘못이 있으니 재산을 적게 분할하거나 아예 분할하지 않도록 요청할 거야. 한서연에게는 그가 증여한 모든 재산을 반환하도록 요구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자. 지훈아, 이 일은 너에게 맡길게. 그가 자기 행동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줘. 걱정 마, 지은아.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지훈이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소송 자료를 준비해서 최대한 빨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게. 게다가 내가 이미 재산보전 신청을 해서 이민준 명의의 부동산, 차량, 회사 지분, 그리고 한서연 명의의 집과 차까지 모두 동결시켜놨어. 그들이 더 이상 자산을 빼돌리는 건 불가능해. 전화를 끊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바깥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바닥에 따스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이 이혼 소송에서 이길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민준이 저에게 빚진 모든 것을 저는 하나도 빠짐없이 되찾을 것입니다. 그가 저를 배신하고 저를 속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알게 해줄 것입니다. 지훈과의 통화를 끊은 저는 다시 한번 정리해둔 증거들을 꼼꼼히 대조하며 누락된 것이 없는지 확인한 후에야 안심하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며칠 동안 긴장했던 신경이 비로소 풀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간단히 저녁 식사를 준비해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제 증거가 모두 확보되었으니 남은 일은 지훈에게 맡기고 이민준 때문에 더 이상 밤새 고민하며 상처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정시 출근을 위해 대기업으로 향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지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는 소송 자료 준비가 모두 끝났으며 오전에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니 저는 안심하고 출근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훈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은 뒤 곧바로 업무에 몰두했습니다. 익숙한 업무는 제가 빠르게 제 컨디션을 찾도록 도왔고 바쁘게 일하다 보니 이민준에 대한 생각을 할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오후 5시 반, 저는 정시 퇴근하여 회사 건물을 나섰습니다. 주차장으로 차를 가지러 가려던 순간 멀지 않은 가로등 아래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민준이었습니다. 그는 검은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에는 핏발이 가득했습니다. 상당히 초췌해 보였고 예전의 기세등등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나오는 것을 보자 이민준은 성큼성큼 다가와 제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미간을 찌푸리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있어요? 우리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하지만 이민준은 이전처럼 격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굴에 비굴한 미소를 띠고 비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내가 너 몰래 한서연을 만난 것도, 우리 공동재산을 빼돌린 것도, 그리고 너한테 그렇게 불공정한 이혼 합의서를 내민 것도 다 잘못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을까? 내가 한서연한테 준 집이랑 차, 그리고 식당까지 다 되찾아올게. 빼돌린 예금도 다시 가져올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다시 시작하자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이민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당신이 이혼 합의서를 준비한 그 순간부터, 우리 공동 재산을 다른 여자에게 넘겨준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다시 시작할 수 없어. 지금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게 너무 늦었다는 생각 안 들어? 이민준은 한 발짝 다가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즉시 뒤로 한 발짝 물러서 그의 손길을 피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상실감으로 가득했고 눈가는 살짝 붉어져 있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정말 한서연 그 여자에게 홀렸었어. 나는 그 여자가 나에게 진심인 줄 알았어.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여자는 돈만 밝히는 여자였어. 내가 이미 그 여자랑 싸웠어. 그 여자는 집이랑 차를 돌려주려 하지 않을 뿐더러 나랑 관계를 끊고 돈을 들고 도망가겠다고 했어.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놀란 척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 여자랑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 아니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돈만 밝힌다고 말하다니? 그건 다 그 여자가 나를 속인 거야. 이민준은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처음부터 내가 회사도 있고 집도 있는 걸 알고 의도적으로 나에게 접근했어. 자기는 내 사람 자체를 좋아하는 거지. 내 돈을 탐내는 게 아니라고 말한 건 다 거짓말이었어. 어제 내가 그 여자를 찾아가서 집이랑 차를 돌려달라고 했더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뭔 줄 알아? 그 물건들은 내가 자발적으로 준 거니까 돌려줄 필요가 없대. 게다가 내가 계속 몰아붙이면 우리 둘의 관계를 회사에 폭로해서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까지 했어. 여기까지 말하며 이민준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채팅 기록을 열어 제게 내밀었습니다. 지은아, 봐. 이게 다 그 여자가 나한테 보낸 채팅 기록이야. 그 여자는 계속 나한테 뭘 사달라고 했어. 명품 가방, 액세서리, 그리고 돈까지 보내달라고 했어.
내가 그때 정말 눈이 멀었었나 봐. 그 여자한테 이렇게 오랫동안 속아 넘어갔다니. 저는 휴대폰을 받아 채팅 기록을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기록 속에는 과연 한서연이 이민준에게 재물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말투는 노골적이었고 위협적인 뉘앙스까지 띠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민준 오빠, 나 새로 나온 가방 마음에 드는데 300만 원이 넘어요. 사줄 수 있죠. 안 사주면 나 안 사랑하는 거죠? 민준 오빠, 내 친구들은 다 차 타고 다녀요. 나도 차 한 대 사줘요. 안 그러면 밖에 나갈 때 너무 없어 보이잖아. 민준 오빠, 5천만 원만 더 이체해줘요. 우리 부모님 집 바꿔드리고 싶은데 안 그러면 우리 관계를 인정 안 할 것 같아요. 이 채팅 기록들은 한서연의 탐욕스러운 본성을 더욱 확실히 증명했고 이민준이 자발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을 빼돌렸다는 사실을 확증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이민준에게 돌려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당신과 그 여자 사이의 일이지 나랑은 상관없어. 이민준은 제가 미동도 하지 않자 다시 말했습니다. 지은아, 네가 지금 나를 미워하고 한서연도 미워한다는 걸 알아. 우리 둘이 손잡고 그 여자를 상대하는 건 어때? 내가 그 여자가 나한테 재물을 요구한 채팅 기록이랑 돈을 들고 도망치려 했던 증거를 가지고 있어. 우리 함께 그 여자를 고소해서 그 여자가 삼킨 돈을 전부 되찾아오자. 일이 끝나면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몸만 빠져나갈게. 그저 네가 이번 한 번만 나를 용서해 주기를 바랄 뿐이야. 그가 저와 손잡고 한서연을 상대하려 한다니.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는 지금 궁지에 몰려서야 비로소 저를 이용할 생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망설이는 척 말했습니다. 손잡자고? 내가 왜 당신이랑 손을 잡아야 해?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는데? 이민준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이득이 있지. 당연히 이득이 있어. 우리 함께 한서연의 돈을 되찾아오자. 그 돈은 원래 우리 공동 재산이었잖아. 게다가 나는 법정에서 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너를 위해 증언해서 네가 재산을 더 많이 분할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 지은아, 내가 예전에 너한테 못되게 군 거 알아. 하지만 지금은 정말 잘못을 깨달았어. 제발 한 번만 더 나를 믿어줘. 응. 저는 그의 절박한 모습을 보았지만 마음속에는 동정심이라고는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그를 가장하여 더 많은 유용한 증거를 캐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과 손잡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어. 하지만 당신이 하는 말이 진심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혹시 나를 속여서 소송을 취하하게 하려는 건 아닐까? 제가 조금 누그러지자 이민주는 흥분하여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속이지 않아. 내가 말하는 건 전부 진심이야. 지금 당장 모든 증거를 당신에게 넘겨줄 수 있고 내 모든 잘못을 인정하는 서면, 진술서도 써줄 수 있어. 지은아, 당신이 나랑 손잡기만 한다면 나는 무엇이든 할 거야. 좋아. 이번 한 번은 당신을 믿어볼게. 저는 일부러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증거들을 잘 정리해서 내일 오후 3시에 내가 예전에 빌렸던 그 오피스텔 건물 아래 카페에서 기다려. 그때 당신이 증거를 나에게 주면 우리 한서연을 어떻게 상대할지 구체적으로 논의하자. 이민주는 다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일 꼭 정시에 갈게. 지은아, 정말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야? 저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걸어 나갔습니다. 차에 타서 휴대폰을 꺼내 이민준과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지훈에게 파일을 보내고 내일 이민준과 만날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지훈은 곧바로 답장했습니다. 잘했어. 이건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할 좋은 기회야. 내일 만날 때 그가 재산 빼돌리기와 외도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더 많이 말하도록 유도해. 내가 주변에 사람을 배치해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울게. 저는 지훈에게 응, 알았어라고 답장한 뒤 시동을 걸고 떠났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민준과 한서연, 한 명은 저를 배신했고 다른 한 명은 탐욕스러웠습니다. 이제 그들이 서로 물어뜯는 것은 저에게 가장 좋은 결과였습니다. 과연 그들이 마지막에 어떤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지 지켜볼 작정이었습니다. 오피스텔로 돌아온 저는 간단히 씻고 내일 만남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 녹음 기능을 점검하여 내일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혹시 휴대폰 녹음에 문제가 생길까봐 작은 녹음기도 가방에 넣어 두었습니다. 내일 만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저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이민준의 비굴한 모습과 한서연의 의기양양한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제가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남자가 이렇게 이기적이고 배신적인 사람이었다니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저는 정시의 오피스텔 아래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지훈이 배치해둔 2명의 보조원은 이미 미리 와서 멀지 않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척하며 주변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레몬수를 한 잔 막 마셨을 때 이민준이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그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고 앉자마자 서류 봉투를 제 앞으로 내밀며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모든 증거를 다 가져왔어. 안에는 나와 한서연의 채팅 기록 출력물, 그 여자한테 송금한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그 여자가 나에게 뭘 요구한 녹음 파일이 있어. 게다가 내가 혼인 중 외도와 부부 공동재산 빼돌리기에 대한 모든 잘못을 인정하는 서면 진술서도 썼어. 한번 봐봐. 저는 서류 봉투를 열어 안의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채팅 기록과 은행 거래 내역은 모두 완벽했고 제가 이전에 확보했던 증거들과 상호 입증이 가능했습니다. 서면 진술서에는 이민준이 외도한 시점, 재산을 빼돌린 구체적인 금액과 행방을 상세히 적어 놓았고 서명과 지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이민준의 잘못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더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들을 정리하여 서류 봉투에 다시 넣고 말했습니다. 이 증거들은 제가 일단 보관할게요. 나중에 어떻게 사용할지는 다시 상의하죠. 이민준은 다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다 내 말대로 할게. 지은아, 한서연 그 여자의 돈만 되찾아올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 할 거야. 저는 일부러 그를 유도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한서연에게 송금한 돈들 중에서 집, 차, 그리고 식당을 제외하고 또 다른 거에게 지출은 없었어. 게다가 당신 회사에서 프로젝트 구매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증빙 자료가 없는 지출들은 혹시 다 그 여자한테 쓰인 건 아니었을까? 이민준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단번에 말했습니다. 아니, 꽤 많아. 작년 생일에 그 여자한테 5천만 원이 넘는 시계를 사줬고 몇 달 전에는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3천만 원을 더 이체해줬어.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여자는 투자도 안 하고 전부 명품 사는 데 썼어. 회사에서 증빙 없는 지출들 중 일부는 그 여자 미용실 연간 회원권 결제였고 또 일부는 그 여자 신용카드 대금 갚아준 거였어. 그 여자가 신용카드 빚이 2천만 원이 넘게 있었거든.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몰래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러 그가 말하는 모든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이 세부 사항들은 나중에 재판에서 보충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재산 빼돌리기에 대한 몇 가지 세부 질문을 더 던졌고 이민준은 제가 그를 떠보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모든 것을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1시간쯤 대화한 후 저는 물어볼 것은 다 물어봤다고 생각하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쯤 해두죠. 제가 돌아가서 이 증거들을 정리한 후에 소식이 있으면 다시 연락할게요. 이민준은 다급하게 저를 따라 일어섰습니다. 좋아, 지은아. 제발 나랑 꼭 손잡아줘. 우리 한서연 그 여자를 그냥 둘 수 없어.
저는 그에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몸을 돌려 걸어 나갔습니다. 카페를 나선 저는 서류 봉투를 멀리 떨어져 있던 보조원에게 건네주며 자료들을 지훈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차를 몰고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가는 길에 방금 녹음한 파일을 지훈에게 보냈습니다. 지훈은 곧바로 답장했습니다. 증거는 이미 완벽해. 이 자료들이 있으면 재판에서 우리가 더 유리할 거야. 법원 측에서 다음 주 월요일에 첫 공판을 연다고 통보했어. 이 며칠 동안 모든 증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 며칠 동안 저와 지훈은 함께 증거들을 검토하고 재판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지훈은 모든 증거를 외도 증거, 재산 빼돌리기 증거, 협박 증거의 3가지 큰 범주로 분류하여 정리했고 각 범주마다 상세한 설명을 덧붙여 재판 시 판사에게 명확하게 제시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 또한 변론 내용을 반복해서 연습하고 각 증거의 세부 사항을 숙지하여 판사의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9시 이혼 소송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단정하고 어두운 색 정장을 입고 지훈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민준과 한서연도 와 있었습니다. 이민준은 고개를 숙이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반면 한서연은 붉은색 원피스를 입고 화려하게 화장한 채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불만이 가득했고 시시때때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후 판사는 먼저 양측의 신분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혼에 동의하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이혼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민주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낮은 목소리로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다음은 증거 제출 순서였습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침착하게 판사에게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판사님, 이것은 저의 의뢰인 강지은 씨와 이민준 씨의 이혼 합의서 및 구청 접수증입니다. 양측이 이혼에 합의하고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음을 증명합니다. 이것은 이민준 씨와 한서연 씨의 다정한 사진, 채팅 기록, 녹음 파일입니다. 이민준 씨의 혼인 중 외도 행위를 증명합니다. 이것은 이민준 씨가 한서연 씨에게 송금한 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 및 차량 구매 계약서, 식당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이민준 씨 본인이 서명한 서면 진술서입니다. 이민준 씨가 부부 공동재산을 무단으로 빼돌렸으며 그 금액이 2억 원이 넘음을 증명합니다. 이것은 이민준 씨가 저의 의뢰인을 협박한 문자 메시지 캡처본과 녹음 파일입니다. 그의 협박 행위를 증명합니다. 지훈은 모든 증거를 판사와 배심원단에게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명확하고 분명했습니다. 판사는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보며 때때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이민주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이고 두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증거 제출이 끝나자 판사는 이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이민준 씨, 원고 측이 제출한 이 증거들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이민준은 갑자기 고개를 들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 채팅 기록과 송금 내역은 모두 한서연이 저를 강요한 것입니다. 그 여자가 고의적으로 저를 유혹했고 돈을 주지 않으면 우리의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에게 속은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한서연이 갑자기 격앙된 채 자리에서 일어나 판사에게 소리쳤습니다. 판사님, 그는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가 먼저 저를 쫓아다녔고 그가 자발적으로 저에게 집과 차를 사주고 돈을 준 거예요. 그는 심지어 저에게 강지윤 씨와 이혼하면 저와 결혼할 거고 회사 지분까지 저에게 넘겨줄 거라고 말했어요. 이제 와서 책임을 회피하려 하다니 어림도 없어요. 이민주는 한서연이 갑자기 말을 바꿀 줄은 예상하지 못해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네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분명 네가 나를 유혹했잖아. 아니에요. 한서연은 가방에서 USB를 꺼내 판사에게 건넸습니다. 판사님, 이것은 저와 이민준 씨의 녹음 파일입니다.
아내는 그가 저에게 회사 자산을 제 이름으로 넘겨줄 것이며 강지은 씨와 이혼하고 저와 결혼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그가 저에게 재산 빼돌리기를 숨겨달라고 한 대화도 있습니다. 그가 저에게 써준 약속 증서도 있어요. 이혼 후에 저에게 집 한 채와 현금 5천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가 자발적으로 한 일임을 증명합니다. 과연 한서연도 한 수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정말 개싸움을 하는 꼴이었습니다. 판사는 USB를 열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녹음 파일 속 이민준의 목소리는 선명하게 들렸고 한서연과 어떻게 자산을 빼돌릴지, 이혼 시 저에게 재산을 한 푼도 주지 않을지 상세히 계획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달콤한 말로 한서연에게 더 나은 삶을 약속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은 판사의 얼굴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민준은 의자에 주저앉아 멍한 눈빛으로 더 이상 반박할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판사님, 저도 피해자예요. 저는 처음에는 이민준 씨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는 저를 재산 빼돌리기의 도구로만 이용했을 뿐이었어요. 나중에 그에게 다른 내연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저와 결혼할 생각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제가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우는 이 틈을 타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판사님, 한서연 씨가 제출한 증거와 결합하면 이민준 씨가 적극적이고 악의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을 빼돌렸다는 것이 더욱 명확히 증명됩니다. 그의 잘못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저의 의뢰인 강지은 씨는 혼인 기간 동안 가정과 이민준 씨의 사업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토록 배신당했습니다. 판사님께서 법에 따라 저의 의뢰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합의를 위해 10분간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휴정 시간 동안 이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한서연은 그 자리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조금의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통쾌하다는 감정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결과였습니다. 10분 후 재판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판사는 법정에서 예비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양측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볼 때 피고 이민준 씨가 혼인 중 외도와 악의적인 부부 공동 재산 빼돌리기라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재산 분할에 관해서는 잘못이 없는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원칙에 따라 피고 이민준 씨에게는 재산을 적게 분할할 것이며 한서연 씨가 받은 부부 공동 재산은 마땅히 반환되어야 합니다. 이민준과 한서연은 이 예비 의견을 듣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민준은 입을 벌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마지막으로 본 사건은 추후 선고일을 지정하여 판결을 내릴 것이니 양측은 통지를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선언했습니다. 법정을 나설 때 이민준은 한서연에게 가로막혔습니다. 한서연은 그에게 울고불고 소리치며 자신의 감정을 속였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민준은 짜증스럽게 그녀를 밀쳐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저와 지우는 서로의 눈빛에서 확신을 읽었습니다. 이 재판은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민준과 한서연은 결국 자신들의 탐욕과 배신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법정을 나서자 지훈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지은아, 재판이 아주 순조로웠어. 이제 우리는 법원의 최종 판결만 기다리면 돼. 예상컨대 결과는 분명 우리에게 유리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 큰 돌덩이가 드디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이혼 문제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서러움을 겪었던가요. 이제야 비로소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햇살은 따스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업무에 온전히 몰두하며 이혼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 노력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많이 배려해 주었고 팀장님도 저에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며 많은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바쁜 업무는 제가 불쾌한 일들을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았고 저의 자아 가치를 다시 찾게 해주었습니다. 이민준을 떠나도 저는 스스로를 먹여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커리어에서도 다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닷새 후 지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문이 나왔으니 자신의 법률 사무소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지훈의 법률 사무소로 차를 몰았습니다. 법률 사무소에 도착하자 지훈은 두꺼운 판결문을 저에게 건네며 웃었습니다. 지은아, 우리가 이겼어. 판결문을 봐봐. 저는 판결문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판결문 결과에는 선명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1. 원고 강지은과 피고 이민준은 이혼한다. 이 부부 공동 재산 분할. 본시 어느 아파트 단지의 고급 아파트는 원고 강지은의 소유로 한다. 피고 이민준 명의 회사 지분 60%는 원고 강지은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40%는 피고 이민준의 소유로 한다. 양측 명의의 은행 예금은 이민준이 빼돌린 부분을 제외하고 원고 강지은은 7천만 원을 분할받고 피고 이민준은 3천만 원을 분할받는다. 산, 피고 이민준이 한서연에게 넘긴 부동산, 차량, 식당 및 각종 금액 총 2억 3천만 원은 한서연이 판결 효력 발생 후 15일 이내에 원고 강지은에게 반환해야 한다. 사피고 이민준은 혼인 중 외도 및 악의적인 부부, 공동 재산 빼돌리기라는 중대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고 강지은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금 1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5. 사건 수리 비용은 피고 이민준이 부담한다. 이 판결을 보자 저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저는 성공적으로 이혼했을 뿐만 아니라 저의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이민준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아주 적은 재산만 분할받았고 심지어 저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금까지 지급해야 했습니다. 한서연 역시 모든 재산을 잃고 삼켰던 돈을 모두 토해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지훈이 저에게 휴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 이 모든 건 네가 마땅히 받아야 할 거야. 이민준과 한서연은 결국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른 거야. 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아, 고마워. 네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렇게 순조롭게 이 재판에서 이길 수 없었을 거야. 지훈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제일 좋은 친구잖아. 당연히 너를 도와야지. 참, 한서연은 판결문을 받고 감정이 격해져서 돈을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하면서 항소하겠다고 했어. 하지만 항소해봐야 소용없을 거야. 증거가 확실하니 2심 법원도 분명 원심을 유지할 거야.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 여자가 돈이 없다고? 이민준이 그렇게 많은 걸 사줬는데 어떻게 돈이 없을 수 있어? 설령 돈이 없어도 법원에서 강제 집행해서 그 여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에 붙여서 나에게 돌려줄 거야. 그 여자가 배째라 식으로 버틸 생각이라면 어림도 없지. 과연 한서연이 항소한 후 2심 법원도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녀가 재산을 반환하지 않자 법원은 강제 집행을 통해 그녀 명의의 부동산과 차량을 압류하여 경매에 붙였고 경매로 얻은 모든 금액은 저에게 반환되었습니다. 이민준의 경우 그는 혼인 중 외도와 재산 빼돌리기 추문으로 회사 이미지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계약을 해지했고 회사 사업은 급격히 악화되어 곧 파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 명의의 회사 지분은 회사가 파산 직전이라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친구에게 듣기로 이민준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돈을 빌리고 자신이 분할받은 작은 아파트마저 팔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상황을 되돌릴 수 없었고 회사는 결국 도산했습니다.
그는 막대한 빚을 진 것뿐만 아니라 이전에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다른 주주들에게 고소당해 교도소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병에 걸려 매일 돌봄이 필요한 상태였고 집안의 모든 짐은 그의 어깨에 짊어져야 했습니다. 한편 한서연은 모든 재산을 잃은 후 나쁜 평판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한때 이민준에게 기대어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생계를 위해 발버둥쳐야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녀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결과였습니다. 이혼 후 저의 삶은 오히려 점점 더 나아졌습니다. 회사에서 맡은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팀장님과 동료들로부터 만장일치로 인정받아 빠르게 승진하고 연봉도 올랐습니다. 저는 예전의 고급 아파트를 새로 인테리어하여 이민준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고 저만의 아늑한 보금자리로 만들었습니다. 한가할 때는 친구들과 여행을 가거나 헬스클럽에 가고 책을 읽었습니다. 요가 강습도 등록하여 제 삶을 더욱 충실하고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부모님도 저의 변화를 보며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엄마는 자주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셨고 아버지도 가끔 저와 회사 일에 대해 이야기하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가족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친밀해졌습니다. 한 번은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다가 우연히 이민준을 보았습니다. 그는 색이 바랜 셔츠를 입고 있었고 머리도 많이 희끗희끗해져서 전체적으로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백화점 입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도 저를 보았고 그의 눈빛에는 수치심과 후회가 가득했지만 피할 곳이 없어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한번 바라본 뒤 몸을 돌려 떠났습니다. 한때의 사랑과 증오, 복수는 이미 바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미워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행동에 대한 참혹한 대가를 치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 저만의 밝은 미래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여자의 일생에서 누구에게도 의지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어떤 사람을 위해서도 자신의 커리어와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자신이 강해져야만 배신과 상처를 마주했을 때 당당하게 돌아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나날들, 저는 저 자신을 사랑하고 잘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분명 더욱더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